네, 현재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시장 분석 S&P 500의 반등과 지속 가능성 검토. S&P 500이 3월 15일 금요일에 2.1% 상승하면서 최근에 급격한 하락세를 멈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반등이 시장 흐름의 전환점인지, 그쵸? 이게 핵심이지. 시장의 전환점인지 아니면 단순한 일시적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주 동안 S&P 500은 2월 19일 최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하며 급격한 조정을 겪었습니다. 하락의 주요 요인은 고평가 이게 주요 요인이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가 고평가된 시장과 높은 기대감, 소비 둔화 및 성장 둔화 우려, 자금 이동, 가치주 및 해외 시장으로의 로테이션, 정책 불확실성, 관세 및 정부 정책 리스크. 한 네 가지로 보고 있네요. 최근에 시장 하락 원인. 고평가. 근데 이 부분은 맞긴 맞아요. 저도 고평가된 부분의 시장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고평가된 시장과 높은 기대감. S&P 500은 물론 이제 그건 있죠. 아무리 고평가 하더라도 펀더멘털이 받쳐주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고평가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이게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잖아. 그럼 올라갔지. 그럼 이제 조정받는다잖아.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경제가 괜찮으면 그 회사가 성장한다면 계속 올라가요. 그게 단적인 얘가 어떤 회사예요? 그게 삼양식품 아니겠습니까? 삼양식품 계속 주가가 올라가잖아. 끊임없이 몇만 원대에서 지금 몇백만 원대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예. 상해식품은 얘가 이 종목이 원래 10만 원대였잖아요. 10만 원대보다 더 아랬지 뭐. 7천 원대 그런데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90만 원대잖아.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 조정받고 계속 올라가. 펀더멘털이 받쳐주면 계속 올라가죠. 근데 펀더멘털이 안 받쳐주게 되면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이 이렇게 조정받고 있다는 얘기는 펀더멘털이 안 받쳐줘서 조정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펀더멘털 받쳐주면 또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여튼간에 최근에 고평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S&P의 주가 수익 비율, 이걸 이제 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엔 P rate ratio라고 했는데 P ratio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퍼 개념. 네, S&P 500은 주가 수익 비율이 22배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평가된 상태였습니다. AI 투자 붐과 완벽한 경제 및 정책 환경에 대한 낙관론이 과도하게 반영된 상태였습니다. 소비 둔화 신호 및 성장 둔화 우려. 월마트의 2월 20일 실적 발표에서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및 기술주 중심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뭐 소비 둔화도 있었고 성장 둔화도 있었고 이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받았고 고평가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자금 이동, 가치주 및 해외 시장에서의 로테이션. 대형 기술주 엔비디아 메타에서 가치주 및 해외 시장으로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요건 공감을 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살펴본 결과 맞긴 맞아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큰 성장주가 매도되면서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관세 및 정부 정책 리스크. 가장 크게 작용했죠.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급격한 관세 정책 변화와 정부 고용 감축 발표가 시장의 불확성을 증가시켰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테이프밤, 갑작스러운 뉴스로 인한 시장 충격으로 인해 지속적인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최근에
이 S&P 500의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다. 씨. 엄청 빠졌는데. 예. 뿅. 너무 많이 빠졌다. 진짜 많이 빠졌네. 야, 근데 얘가 10%가 떨어졌다는데 뭐 얘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관점이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서 10% 맞긴 맞다.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뭐 대략 10% 정도네. 근데 이제 3월 15일 반등의 특징, S&P 500이 2.1% 상승하며 3월 중 처음으로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 이는 단기 하락 추세가 일시적으로 깨졌음을 시사하지만 완전한 추세 반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추세 하락이 이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거죠. 뭐. 이 추세선이란 게 있으니까 추세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깨졌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래도 맞아요. 5일선 여기 그 녹색 선이 있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녹색선 여기 캔들이 S&P 500이 2.13% 상승해줬잖아요. 상승 올린 캔들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으니까 5일선 터치했네요. 완전 추세 반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긴 했어요. 뉴욕 증권 거래소의 거래량 중 90%가 매수세로 구성되었다. 상승 종목 개수가 많았어요. 보시게 되면 90% 이상 상승했다는 거니까 2,300개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반등이지만 강한 매수 압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소비재 대비 필수 소비재 상대 강도 회복했다. 선거 이후 필수 소비재 대비 소비재 주식의 상대 성과가 급락했지만 이번 반등에서 해당 지표가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건 저거예요. 그 필수 소비재는 커스터머 스테이플스고 이건 이 소비재는 커스터머 디스크리셔너리거든. 이거는 저거죠. 뭐라고 하죠? 임의 소비재 쪽, 약간 사치 소비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대비 소비재 주식의 상대적으로 급락했지만 이번 반등에서 해당 지표가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다. 좀 올라왔나 봐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진짜 올라왔나? 봅시다. 상대적으로 올라오긴 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커스터머 스테이플스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둘 다 소비재긴 한데 사치 소비재냐 필수 소비재냐 0.28에서 얘는 이제 2.14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경기 침체 가능성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객 코멘트에 따르면은 포지셔닝 조정 매도세에서는 후반부일 수 있으나 경기 침체 리스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락의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있잖아요. 후반부일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좀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인 거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 관점으로 본다면 경기 침체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그 존재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B파동 주다가 C파동 빠지게 되면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지금 시장은 이렇게 빠진 영역은 경기 초기의 시그널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단계는 뭐겠어? 그 경기 침체에 본격화됐다는 것이고 그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으면은 더 추가적인 하방이 있긴 하겠죠.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있는 한 이번 반등이 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제한적이라는 영역이 뭐 몇 개월이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6월 위기설 이런 이야기도 놔두고 있는 거고.
기술적 분석, 추가 상승 여력. 급격한 조정 후의 반등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S&P 500보다 4%더 위 올라간. 아, 여기까지 더 올라온다고? 급격한 조정 후 반등은 2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지금은 이제 5일선까지 왔잖아. 그치? 21선이면 여기지. 한 57,000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 57,000선, 8,000선. 아, 5만이 아니구나. 5,800선. 5,800선 여기. 그렇긴 하겠다. 그치? 여기가 저항대니까. 여기부터 저항대긴 하겠다.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오면 21선 터치할 수가 있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최근에 급격하게 빠졌으니까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21선을 터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하지만 역사적으로 단기 반등 후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기술적 관점으로. 현재 S&P 500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8% 낮은 위치에 있다. 추가 상승이 지속되려면 5,600에서 5,700 구간을 돌파해야 한다. 정부 리스크가 부정적일 영향을 줄 때도 죄송합니다. 정책 리스크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시장이 상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리테일 세일스 소매 판매 데이터 발표 후 시장 반응이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지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냥 요거는 그냥 체크하시는 영역이에요. 뭐 저걸로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바닥에 뭐에 그걸 떠들어드릴 필요 없죠. 왜냐면은 그런 이야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 그건 있긴 하겠지. 근데 물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저런 분들도 계신 하더라고요. 뭐 나스닥 ETF에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벌써 시장은 이미 움직였어. 그거는 뭐 개인적인 영역이잖아. 뭐 나스닥 ETF에다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많이 계시죠. 근데 그렇게 왜 투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되게 어려운 투자 매매법이에요. 지수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초고수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그래서 속스 ETF란가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수는 단지 변동성이 크지 않고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거기다 투자하시는 건데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ETF는 위험할 수 미국이란 나라는 안 망해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지수는 방향성의 영역이에요. 경제의 영역이에요. 단순하게 뭐 ETF가 뭐 변동성이 크지 않고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뭐 속수 ETF에다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난리 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ETF 쪽은 괜히 막 언론에서 홍보하니까는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지고 뭐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럼 본인이 마케팅에 당하신 것 뿐인 거지. 네, 여하튼간에 그 ETF는 파생 상품이에요. 현물이 아니라 위험합니다. 네, 엔비디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은 잘 봐봐. 엔비디아는 이렇게 뿅 하고 올라왔잖아. 이거 엄청나게 거의 한 15% 정도 올라왔거든. 근데 S&P 500이 여기서 2% 정도 올라왔잖아.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뭐 21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벌써 시장에서 반응했잖아. 엔비디아는 시장에서 이미 반응했어. 그러면 이거 갖다가 뭐 반등이에요라고 하기가 그렇잖아. 뭐 일시적인 반등이에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 그치? 논리가 안 맞잖아. 엔비디아는 벌써 15%가 날라가는데 이상이 날라가는데 S&P만 보면서 이게 뭐 반등일까요?
아니면 뭐 펀더멘털이 보장해 주는 걸까요? 이게 저점일까요?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미 엔비디아가 15% 날라갔는데 15% 16% 날라갔는데 그런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나요? 논리가 안 맞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놓치고 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차 검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P 500의 퍼는 22배에서 20배로 좀 하락을 했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이 조정받을 때 평균적으로 20배 부근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장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3분의 1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결론 이야기할까요? 하여튼간 뭐 이번 반등이 지속되려면 소비 지표 및 정책 리스크에 대한 시장 반응이 중요하다. 다음 주 이번 주겠죠. 다음 주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스 데이터 및 경제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 정책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이제 시장 분위기는 있어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고. 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네, 최근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영상을 좀 올려드렸죠. 이거 잘 안 보시던데. 미국, 유럽, 중국 유동성 증시 부양 전망 이런 관점 이야기됐고, 그다음에 어제 그 증권 근데 요거는 요인만 이야기한 거지. 뭐 미국 상원 예산안 통과 그래서 미국 증시 강한 반등 상승 이건 요인을 이야기한 건데 요인보다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중요했지. 거기서도 핵심이 이거죠. 뭐 유동성이죠, 유동성.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제 유동성 단어 많이 사용했는데. 네, 글로벌 증시 반등, 기술적 반등인가, 펀더멘탈 반등인가. 최근 나사,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죠. 기술적 반등이면 일시적인 반등인 거고,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반등했으면 그래도 그 반등의 효과가 좀 지속될 수가 있긴 하겠지. 근데 그 펀더멘탈도 단순하게 단어 속의 펀더멘탈이 아니라 이 펀더멘탈 안에도 이 강도의 영역이 있어요. 아 그냥 너무 대명사 같이 사용하면 마치 이게 뭐 어? 천하무적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죠. 펀더멘탈도 펀더멘탈 1의 수준이 있고 펀더멘탈 90의 수준이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펀더멘탈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든 게 천하무적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펀더멘탈의 강도도 평가를 하셔야지. 같이 평가. 그게 단순히 기술적 관점만 또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최근에 나스닥 위에 S&P 500 지수가 폭락한 후 5일선을 터치하는 반등이 나오면서 이를 두고 기술적 반등인가 펀더멘탈 반등인가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인지 펀더멘탈이 뒷받침된 흐름인지 확인하려면 글로벌 시장의 주요 정책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예산안 통과로 정부 지출 확대 가능성. 독일 부채 한도 상한 조정 검토했죠.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했죠. 중국 양해에서 경기 부양책 발표. 그리고 뭐 조만간 또 있긴 있죠. 뭐 아마 그 3월 20일쯤인가? LTR인가? LTR이라고 하나? 중국의 그 대출 금리 그 조정하는 거.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 우선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럽, 미국과 독일과 중국은 경기 부양책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돈이 유동성 자금이 시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아직까지 독일과 중국은 정책의 영역이죠. 근데 아마 이게 중국은 3월 20일쯤일 거예요. 미국은 이건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돈이 나가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제 좀 강하게 반등을 줬죠. 시장에 금융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영역이잖아요. 유동성이. 주요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에 증시의 반등을 이렇게 말고요.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반등이 일시적인 기술적 조정인지 아니면 진정한 바닥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 유동성 공급 지속 여부. 예산안 통과, 미국, 독일은 부채 한도 확대, 그리고 중국은 경기 부양책, 이게 지속될 여부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우선은 뭐 1차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죠. 실물 경제 지표. 근데 요거는 이미 실행이 거의 되고 있는 거고, 된 데도 있고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 요거는 이제 경제 지표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경제 지표는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게 리테일 세일스 소매 판매, 그게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지표 보고서 좀 더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확대가 되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펀더멘털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런 경제 지표들이 있으니까 이 경제 지표에 의해서 파동을 주긴 하겠죠. 근데 다 아시다시피 그거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긴 한데, 하락하면 반등은 존재하는 거고, 반등이 있으면 박스권에 플래그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돼 있으니까 맞고 빠질 수 있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질구레한 파동이긴 하죠. 근데 이게 또 자질구레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되게 자질구레하고 되게 잔파동의 영역인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지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이미 심리가 여기서 무너졌어.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 때 심리가 무너진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은 올라온 거 좋아. 너무 반갑지. 근데 반갑다가 다시 한번 빠져봐. 그러면 빠지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냥 이렇게 플래그를 가지 않고. 그러면 이미 여기서 한 번쯤 공포를 경험하신 분들, 대부분 공포를 경험하셨지. 지금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지금 15% 이상 올라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 지수는 뭐야? 극도의 공포의 상태에 있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심리가 개선이 안 돼. 심리가 개선되려면 뉴트럴 중립까지는 올라야 될 거 아니야. 올라봤자 피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심리가 위험한 상태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빠진다 생각해봐. 전저가를 깨지 않았는데. 그럼 뭐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깨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여기서 느꼈던 경험치에서 여기도 계속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되게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투자하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의 감정 관리라든지. 근데 감정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건 이성밖에 없는 건데, 감정은 뭐 자기만의 생각의 영역이잖아. 나를 너무 사랑할 거야. 그런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감정의 영역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다 감정의 영역인 거잖아.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커버하려면 논리적 근거 갖다가 이성 갖다가 평가를 해야지. 왜냐면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금융시장에서는 이 차트를 만드는 그 현명한 주체들이 있어요. 그걸 세력이라고 하지. 우리나라의 한국처럼 뭐 작전 세력 그런 하는 애들 말고,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이제 그러니까 경제를 제대로 분석하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문가들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렇게 주가를 떨구게 되는 전문가들이 계신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 한 명은 아니고 엄청난 자금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죠.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주식의 시장을 평가할 적에 뭐 단순하게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는 하진 않죠. 뭐, 아, 지금 극도의 공포에 이런 감정의 이야기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본인의 감정이 영역인 것 뿐인 거고. 그럼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렇게 우리가 이걸 갖고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니까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우리가 엿보려고 하는 것 뿐인 거고. 전문가라든지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저렇게 투자를 않죠. 오히려 지금 자체가 기회라고 생각하죠. 컨트롤 매매법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데이터 다 분석하고 일일이 다 이성적으로 다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가져가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그런 거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이성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논리적 데이터를 보시지 않고서 그냥 뭐 올라가요 떨어져요 진바닥이에요 뭐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다 감정이지 뭐 감정은 그냥 본인의 생각 아니에요 그 감정만 이야기하려면 무슨 주식을 할 필요 그런 공부할 필요 없지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왜 하고 내가 왜 시장을 왜 분석하겠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하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니터링 하시면서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이후 글로벌 시장 리스크 1번 금리 인상 글로벌 유동성 축소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연준 이게 그 아시죠? 다 아시긴 할 건데 지금 미국 일본이 금리 인상을 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냐면 CPI 지수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많이 올라갔어. 거의 4%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당장 없는데 6월 정도 되면 가능성이 있어요. 6월 달에 한다는 게 아니라 6월쯤 가게 되면. 근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미국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시그널이라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타이밍이 6월쯤에부터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 보게 되면 미국 경제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빨리 연준에서 금리 인하해야 되겠다라고 서두르게 되면은 그것은 시장에서 미국 경제가 안 좋다고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돈이 일본으로 가겠죠. 일본은 금리 인상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일본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시장 빠지겠죠. 뭐. 그래서 6월 이후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3월에서 6월까지는 박스권을 형성하며 플래그 패턴, 플래그란 단어가 깃발이란 의미예요. 깃발은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N장 파동 올라갈 적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제 보통 이렇게 되잖아. 이걸 깃발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플래그. 근데 깃발은 박스권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있잖아. 단기 고점, 단기 저점, 단기 고점, 단기 고점. 여기는 이제 아래는 벨리라고 하고 여기는 픽이라고 하고 여기 봉우리, 여기는 계곡. 그걸 플래그라고 합니다.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현재 시장 흐름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대응과 6월 이후 대비 전략. 3월에서 6월까지는 대응 전략, 기술적 반등 활용, 5일선 터치 이후 단기 트레이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권장하지는 않고요. 단기 트레이딩이 말이 단기 트레이딩이지. 이런 이야기는 좀 그래.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리스크 관리, 박스권 내 변동성 장세 예상, 지지 저항 확인 후 매매. 그래서 이게 그게 있어. 심리적으로는 이게 빠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깨질 것 같잖아. 그럼 이게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오히려 손절치지. 올라가면 또 다시 기분 좋아지고. 근데 이게 또 올라갔다가 저항대 걸리니까 또 다시 빠져. 하여튼간 좀 일반 개인 투자자면 어려울 거예요. 투자하실 때. 지지와 저항선 확인 후 매매, 경기 부양체 효과 모니터링, 실물 경제 체크. 6월 이후 대비 전략, 일본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하 시 유동성 감소 가능성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기업 실적 악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그 2분기 실적 발표가 5월부터 시작될 거요. 그러면 5월부터 시작되면 6월까지 갈 거 아니야. 그치? 2월 했으니까 5월부터 시작되겠지. 그러면 거의 맞네.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여기 뭐 빅테크 기업들의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관세 정책으로 그게 이제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됐다. 거기다 또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한다. 뭐 악재가 계속 겹치겠죠? 요번에도 똑같지 않았어요? 제가 요번에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기억나시나요? 요 지점이 뭐냐면은 일본에서 1월인가요? 금리 인상했잖아요. 맞나? 1월에 금리 인상했을 거예요. 0.25%포인트 인상했잖아. 그치? 예, 여기 했네. 1월 했네. 1월 24일이잖아. 1월 24일 금리 인상했지.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 이때부터 빠질 거라고. 근데 여기가 1월 24일이 키쳐. 아, 여긴가? 아, 여기 아닌가? 아, 여기구나. 아, 잠깐. 24일이면 여긴가? 어디야? 아, 여기가 키치. 봐봐.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요게 시그널이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뭐 아니라니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져버렸잖아. 물론 이제 이걸로 촉발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악재로 출발한 거잖아요. 출발 시점이었어. 요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요번에도 또 일본에 또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6월에 그러면 그것이 악재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번에 하락한 것처럼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최종 결론 현재 반등은 정부 유동성 공급 영향이 있지만 펀더멘털이 완전히 개선된 것은 아니다. 6월 이후 글로벌 경제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한다면 현재 반등은 기술적 반등 플러스 유동성 공급이 플러스된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기술적인 부분과 펀더멘털이 합쳐져 있는데 이 펀더멘털도 완전하게 개선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펀더멘털에는 유동성이란 펀더멘털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경제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잖아. 경제 데이터는 지금 너무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 만약에 여기서 경제 데이터가 소매 판매라든지 요번 주에 발표된 거 소매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게 나오게 되면은 그걸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지. 그러니까 그걸로 그게 긍정적일 수가 있긴 하겠지. 근데 현재까지만 본다면 기술적 반등 플러스 유동성 공급이 결합된 형태인 거지. 3월에서 6월 박스권 내 플래그 패턴 가능성. 6월 이후 일본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정책 등으로 변동성 확대 예상. 단기 기술적 반등 플러스 6월 이후 리스크 관리 필요. 요까지 이슈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지. 근데 시간 너무 따지지 맙시다. 시간 따지면은 여러분들께 제대로 전달도 못해.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뭐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 아까 전에 쭉 살펴봤죠. 투자 전략.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이야기해 볼게요. 금융시장 위험 관리에 대한 전략, 현금 비중 확대 및 포트폴리오 리스크 조정.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네, 첫 번째 현금 비중 확대 및 포트폴리오 리스크 조정.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보하여 유동성 관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변동성이 높은 고퍼 성장주 비중 축소, 가치주, 배당주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일부 편입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금, 방어주, 필수 소비재 그런 쪽을 좀 일부 편입할 필요가 있다. 엔캐리 청산 대비 환율 리스크 관리. 엔화 강세 가능성을 대비하여 일본 자산, 엔화 일본 국채 일부 분산 투자 고려. 근데 이미 워렌 버핏은 하고 있죠. 일본에 투자하고 있잖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성 증가에 대비해 한 리스크 헤지 필요. 야, 근데 워렌 버핏은 진짜 똑똑하긴 똑똑해.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대비 방어적 뭐 애플을 하락하기 전에 미리 일부 비중 줄였잖아. 똑똑하지. 근데 그게 뭐 한 달에 줄인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줄인 거잖아. 몇 달에. 장기간 걸쳐서 계속적으로 비중 축소했잖아. 애플 비중 축소. 빅스 관련된 거 뭐 이렇게 좀 빅스 지수도 좀 살펴볼 필요 있죠. 빅스 지수 이건 아시죠? 저번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빅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다 올려드렸어. 요거 있지. 여기 있잖아.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 이 영상. 하락장에 강한 뭐 강하다까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뭐 그나마 방어적인 관점.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방산주 비중 확대 필요. 반면에 하이테크 성장주 반도체 AI 관련주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채권 시장 모니터링 경기 침체 신호 감지 뭐 이런 거 좀 체크하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약 6월에서 7월 금융시장 핵심 리스크 요약. 일본 금리 인상,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엔키리 청산 우려.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증가한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주시장은 패닉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 강화, 글로벌 경기 둔화 심화 가능성. 결론적으로 6월에서 7월 금융시장 변동성 급등 및 폭락 위험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대응 전략, 현금 비중 20% 이상 유지를 하며 시장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30% 유지하며 시장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엔화 강세, 현금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엔화 강세 가능성 대비한 글로벌 환율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대비해서 빅스 지수, 해지 아니면 뭐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채권 시장 모니터링, 국채금리 급락 시 증시 폭락 위험 확대 가능성. 트럼프 무역 전쟁 대비해 미국 제조업, 방산, 인프라 관련 투자 검토. 6월에서 7월은 금융시장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는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볼까요? 그냥 참고해 보세요.